투표율을 바꿀 수 있었다면 투표자 수도 바꿀 수 있고, 투표자 수를 바꿀 수 있었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더 결정적인 숫자까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모자일 수 있다는 의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7월 23일 어제 오전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심장부에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사를 비롯해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국민이 세워준 헌법기관이 지금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국가기관의 수색을 받는 피해 현장이 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찾으러 간 것은 숫자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소를 찾아가 행사한 한 표, 그 한 표가 몇 명으로 집계됐는지를 보여주는 투표자 수와 투표율 통계였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전산에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을 기록한 국가전산망을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주물렀다는 형사범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2024년 12월 3일의 그 겨울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밤, 왜 하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로 갔느냐고 모두가 조롱하듯이 물었던 바로 그 밤입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과천중앙선관위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포착된 팩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가 정해진 보고와 승인 절차에 따라 수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통해 임의로 조정됐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국가통계인 만큼 숫자가 잘못 입력됐다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수정 사유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숫자를 바꿨다는 그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둘째, 그 수법은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투표율 돌려막기입니다. 한 투표소의 숫자가 200명을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즉시 2000명을 200명으로 고쳐야 하는데도 잘못 들어간 1800명을 인근의 다른 투표소들에 200명씩 나누어 얹어놓고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를 0명이나 1명으로 입력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저절로 메꿔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거짓 숫자를 또 다른 거짓 숫자들 사이에 흩어뿌려서 흔적을 감추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 기록을 카드빗 돌려막듯이 이곳에서 빼고 저곳에 얹었습니다.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오류를 고친다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투표소의 통계까지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숫자 보정이 아닙니다. 전산망 안에서 국민의 숫자를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공개되는 투표 현황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더 심각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메신저 대화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오입력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서로 숫자를 조정해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 그 정황을 합수본이 확보한 것입니다. 잘못된 숫자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말자고 입을 맞추고 다른 투표소의 숫자를 끌어다가 오차를 감추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이며 국가 기록의 조작입니다. 넷째, 이들이 무너뜨린 것은 숫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보고와 결제, 수정 기록과 사후 검증이라는 국가기관의 통제 절차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선거 통계는 어느 실무자의 개인 수첩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장관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공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상부 보고도 없이 실무선에서 수치를 주물렀다면 선관위 전산망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몇몇 직원의 손끝에 맡겨진 무방비 시스템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섯째, 투표율 숫자를 이곳에서 빼고 저곳에 더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조작인들 맘먹으면 못할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이번 압수수색이 보여준 핵심은 단순히 투표율 몇 명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율을 넘어
투표자 수, 투표용지의 수량, 전산 집계와 각종 기록까지 어디까지 손댈 수 있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까지 뒤흔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외부의 검증을 받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검증을 거부하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면서도 민주당은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고 중앙선관위를 비판하는 자에게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모자일 수 있다는 의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겨울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4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6분 뒤 계엄군 선발대가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병력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선관위인가? 왜 대통령은 선거관리기관의 전산망을 들여다보려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확인됐지만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관위의 서버와 전산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법정에서도 선관위 전산망을 검증하려 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음모론자라는 조롱과 내란이라는 낙인, 파면과 수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오늘 합수본이 선관위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국민의 투표자 수를 임의로 바꾸고 다른 투표소의 숫자를 돌려막고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고 모의한 정황입니다. 선관위 전산망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는다고 그가 외쳤던 이유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속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그분이 옳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증돼야 했습니다. 선관위의 전산망은 열어봐야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관리하는 조직이 국민의 감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성역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검증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전산망은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장악됩니다.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국민의 선택까지 바꾸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투표율을 바꿀 수 있었다면 투표자 수도 바꿀 수 있고 투표자 수를 바꿀 수 있었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더 결정적인 숫자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던진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는 동안 그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외쳤던 선관위 전산망에서는 직원들이 숫자를 임의로 맞추고 보고하지 않기로 모의한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십니까? 선관위에 왜 갔느냐, 왜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침묵하는 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이 바로 그 선관위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전산을 의심한 사람은 음모론자로 몰렸지만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국가 전산 기록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그 위험의 흔적은 이제야 압수수색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진실보다 정쟁이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민주당은 재선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치공세라고 공격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앞에서 밤을 새운 청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는 극우라는 낙인까지 찍었습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온 청년들에게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의혹보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더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선택하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엄숙한 국가의식입니다. 그 심장에서 숫자 하나가 거짓으로 뛰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온몸으로 부패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 심장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을 기록해야 할 조직에서는 국민 몰래 숫자를 주무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막힌 역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그 겨울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역사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군중의 함성에 묻히고 언론의 조롱 속에 짓밟히며 감옥의 철문 뒤에 갇혀서 오랜 세월 침묵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전산 속에서 보고하지 말자고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속에서 이곳에서 빼고 저곳에서 더한 숫자 하나하나를 타고 끝내 세상 밖으로 진실은 걸어 나옵니다. 이제 과천중앙선관위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수사관들의 발걸음은 1년 7개월 전 모두가 조롱하며 묻어버린 질문을 다시 깨우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이 한 조각씩 드러날수록 그 겨울밤의 의미는 다시 쓰일 겁니다. 선관위를 열어봐야 한다고 외친 그의 질문이 옳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서버의 마지막 기록까지 밝혀지는 그날까지 수사가 이름 없는 실무자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는 그날까지, 그리고 차가운 감방에 갇힌 한 사람 윤 대통령님의 절규가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평가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겨울밤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을 향해 켜진 불빛까지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옥의 철문은 한 사람의 몸을 가둘 수 있어도 그가 던진 질문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는 있어도 끝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던져서 국민을 사랑한 분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